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면서 강원 영동과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돼 있고 산지에는 많게는 30cm가량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7도입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2부에는 주말 동안의 이슈 정리하고 또 이번 주에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사구말리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시사본부에 첫 출연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경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첫 출연이시라 시간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상근 부대변인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소식들 좀 많이 좀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먼저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남아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오늘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상황은 맞죠.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11시 정도에 원내대표 회동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은 이거를 협상으로 보면서 이거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우선은 11시에 지금 뭐 협상이 들어가서 아직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방송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오늘 본회의가 개회되는 것은 좀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해 상태인 거죠. 지금 본회의는요. 지금 현재 아직 개회는 안 한 상태로. 네, 예, 정회에서 다시 네. 지금 열리는 네. 건 아직 안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지난 연말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러 역할들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것들 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참 이게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일단 필리버스터를 해봤지만 네. 일단 선거법과 지금 공수처법이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적 열세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참 듣도 보도 못한 이 살라미 국회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좀 전술을 펼침에 따라서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이제 지금 올라가더라도 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이게 이제 일정 기간 끝나면 끝나버리고 그 다음 국회에서 또 통과돼 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 네. 결국 뭐 야당 입장에서는 힘만 빼고 사실은 실효는 없고 더군다나 지금 지난번 사태 끝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의했죠. 네, 예. 결의를 했는데 뭐 그런 상황에 또 필리버스터 한다는 것도 참 앞뒤가 좀 맞지 않죠. 뭐 총사퇴를 하는데 뭐 지금 굳이 또 들어와서 필리버스터 한다는 것도 지금 맞지 않는 것이고 예. 또 해봐야 어차피 지금 통과된다라는 그런 패배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지금 이걸 협상을 할 것인지 사실 이제 공수처법과 선거법과는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은 조금 협상 여지는 좀 있습니다. 네, 유치원법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국회라는 게 어차피 이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네. 결국 이제 총선을 통해서 국민 심판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필요는 있겠는가라는 솔직히 그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필리버스터 며칠 하더라도 뭐 국민도 관심도 그렇게 적고 또 통과될 것이 뻔한데 그러면서 아예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결의한 대로 그냥 본인들이 다 거부를 하든지 네. 아니면 협상의 길을 나서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국민들의 또 이 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생법안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과해야 된다는 또 국민적 요구도 있는 것인데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오늘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일단 이제 협상을 뭐 협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한 게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배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고민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아마 그 시간 버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던져놓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뭐 시간 벌기이냐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 다르게 검경수사조정법, 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자유한국당이 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치원 3법에는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유치원 3법을 강력하게 저지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읽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왜 그러면 그 취지에 공감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검경수사조정안 필버를 한다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3월에 권성도 의원이 검경수사조정안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2 협의체안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뭐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특수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거고요. 검찰, 경찰이 지금 현재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이거를 상호 협력 그렇게 좀 평등한 관계로 가자 이런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의미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저지하겠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원래는 여당 심판론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오히려 제1야당 야당 심판론이 나오고 있는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필리버스터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국민한테 크게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우선은 좀 협상을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닌가. 또 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뭐 민주당의 바람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느냐 여부가 가장 쟁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 종결이 이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종결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울산 사건이라든지 뭐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연 지금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질 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 특히 경찰은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뭐 경찰 같은 경우에 10만 경찰을 과연 이제 어떤 현재의 어떤 수준으로 볼 때 이런 수준이 돼 있는가라는 거는 정말 이건 한번 엄격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이 검찰보다는 사실 경찰 같은 경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지금의 경찰에게 일정 정도의 어떤 수사의 자율권을 주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사 종결권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지금 묻혀왔는 그것도 검찰 고위직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이번에는 보다는 좀 더 시간을 봐서 경찰의 어떤 자생적인 어떤 자율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봐서 해야지 지금 당장 이걸 해놓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뭐 전쟁 예상된다라는 것들 주말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치열한 또 다툼이 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부터 7일, 8일 이렇게 양일간에 한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의 인사청문회라고 하면은 인심 공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다 그걸 볼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은 오히려 의원들에 대한 뭐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좀 많이 생겨요. 그거는 그 지적하는 그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건 역량, 자질, 인물 같은 걸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총리입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좀 중점을 맞춰서 청문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건 부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삼권 분립. 이거는 법 만들고 집행 정형 기능의 그런 분립을 얘기하는 건데 인적 분립은 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현 국회의장 총리가 만약에 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고 했을 때면은 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장도 아니시고요. 또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마치 삼권 분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바라보는 삼권 분립을 오히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하신 건 뭐냐면 추미애 검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훼손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장관들은 그냥 임명 강행했던 것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비판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총리 같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의 이 구도로 본다면 크게 어떤 면에서 무리는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국회가 최근에 국회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와왔던 어떤 좋은 관행들 좀 본받을 관행들을 하나씩 깨고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의회민주주의가 우리가 정착이 된 지 한 70년 정도 되는데요. 나름대로 그도 전통을 세워왔어요.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일단 삼권 분립이 확실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보면 예전에 국무총리를 하시다가 국회의장 한 분들이 있어요. 한 두 분 정도 계신데 근데 국회의장을 하다가 국무총리를 한 분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가서열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의장이 두 번째거든요. 우리 헌법도 보면요. 대통령 앞에 국회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 그만큼 민의의 어떤 대변자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국회의장의 어떤 권한과 권위가 있고요. 지난번 이거 16대 때인가요? 박관영 국회의장 때부터 전통으로 말했던 게 뭐냐면 국회의장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관행으로 잡혀져 와 있어요. 의원 제출만 안 했죠. 네,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계의 원로로 남고 또 이런 것이 어떤 전통으로 자리매김돼 왔는데 저는 정세균 의장 지금 후보자도 굉장히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본인이 사실 몇 차례 거절한 이유도 국회의장을 하다가 사실은 대통령의 밑에 국가서에 5위로 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격에 맞지 않다라는 거 했지만 김진표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워낙 참여연대나 민노총이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세균 의장 올라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떤 면에서 국회가 자꾸 이렇게 어떤 전통을 깨버리면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국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는 솔직히 남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저는 집중 논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 지금 사실은 의원들 장관들 많잖아요. 그러다 버리면 이제 국회가 이제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대통령이 국회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도 사법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국회의장도 지금 데려다가 자기 밑에서 총리를 시켜요.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지금 독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의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세균 의장 지금 6선이신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준이 부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정치가 생물이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예. 지금의 구도로 보면 정세균 의장의 개인적 인품이나 자질이나 이러면서는 저도 원래 예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원칙에 대한 이제 그도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최근에 보면요 이게 지금 문제냐면 국회의원들이요 대부분 지역구에 내려가 계세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공수처법 선거법 끝난 다음에 대한신당 등등 이 당들이 의원들이 전부 다 내려가서 안 올라오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의석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논란은 서열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의전 서열로 하면 2위에서 5위예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의전 서열의 관행 때문에 정세균 의장께서 좀 고민을 하셨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의전 서열은 외교부 의전 그 실무 편람에 따라서 현직에 대해서만 대우를 하는 거지 이게 전직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문제 있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통을 깨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까지 또 이런 야당도 없었습니다. 건강한 보수가 일정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까지 만든 거는 저는 제일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먼저 전통을 깨게끔 만든 것도 자유한국당이지 않았느냐라는 거는 물론 뭐 전반적인 민주당 의견은 절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의문점을 던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청문회를 지금까지 봤는데 이 자리에 누가 오겠습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못 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인신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 임명이 되자마자요.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수사하기 전날에 야당 의원님께서 고발을 했죠. 그 다음날 바로 검찰들이 수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 총리 자리에 인사청문회 간다는 거에서 왜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술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시사구말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15일 총선 D-100일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의 변화들 또 새로운 세판짜기들도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탈당파들이죠.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의원 8명이 참여한 새로운 보수당인데요. 이현종 논술위원께 먼저 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의 의미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네, 뭐 지금 어쩌면서 보면 뭐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유승민 의원들 계열이 이제 지금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보수당을 내걸었는데 사실 이제 보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지만 지난 탄핵 사태 이후에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또 국민의 지향점들의 어떤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당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개혁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보수의 새로운 가치들 또 어떤 면에서 건강한 보수 이런 면에서 저는 뭐 충분히 동감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이제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자신의 세를 확보하고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총선에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 뭐 8명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 계신데 그래서 80석을 만들겠다라는 뭐 굉장히 당찬 포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100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 구도 속에서 이거는 결국은 세를 불릴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이제 이게 뭐 새로운 보수당으로서 선거에 임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하나의 보수대 통합이라는 그런 큰 어떤 대의 속에서 촉발점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현재 어떤 자유한국당을 좀 더 견인해낼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유의미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과연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전 의원도 지금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저쪽에 4+1이 보여준 힘을 봤잖아요. 네.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쩌면 4+1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데 이걸 또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 108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꼼짝 못하는 야당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야당 보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여당이 독주하는 책임은 물론 근본적으로 여당이 있지만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에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견제 세력으로서 건강한 견제 세력을 만들려면 결국은 힘을 합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 대의에 종속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4월 총선 때 새로운 보수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가 제가 아까 현시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300개 지역에서 물론 비례대 합해서 253개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가 펼쳐지는데 과연 거기에 낼 수 있는 후보가 있는 것인지 조직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어떤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80석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80석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현실적인 정치적인 어떤 조직과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돼서 다 여러 개 정당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과 아니면 또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서 양당처럼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아마 그런 전망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뭐 젊은 보수 재건이라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새 보수당인가요?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창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요. 너무 장애로만 치닫고요. 비례자유한국당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꼼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퇴행적 구구적으로 보수가 흘러가니까 보수 혁신이 절실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거라면은 참 기대를 많이 저는 민주당이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보수 정말 건강한 보수에 좀 이바지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네. 다만 너무 그 젊은 정당을 표방하면서 이건 표방을 잘했지만 이걸 젊은이들을 너무 제가 이제 아직 30대 청년이기 때문에 정치의 청년들을 좀 이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어 있고 이 우려가 좀 되고요. 그리고 개혁보수 젊은 보수를 좀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전이나 내용은 뭐 유승민 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내용은 아직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기대는 하지만 좀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까. 선거는 현실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 100일 남았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정치에서 특히 총선 앞두고 100일이면은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많이 끌어낸 적도 있었고 그 변화가 실제로 증명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청와대가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해외 매체에 기고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한반도 평화 구상 글에 대해 푼수 없는 추태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보지 않지만 약속을 깰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강혜종 씨입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 공기가 탁한 상황인데요. 이제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현재는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아직도 서쪽 지역으로 많습니다만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온 상태인데요. 사흘간 대략 30에서 80mm, 또 지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동과 강원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강원 산지 쪽에는 5에서 30cm의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눈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내륙, 경북 내륙 등에도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면서 서해안, 남해안, 제주의 바람 강해졌는데요. 내일은 동해안 쪽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의 물결도 점차 서해부터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대구 6도 등 3도에서 11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등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8도를 비롯해서 6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9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눈비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속 운전입니다. 또 여유로운 제동을 위해서 차간 거리 충분히 두셔야겠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인데요. 상관 중림 터널을 지나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와 갓길에 사고 차량이 세워져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창원 쪽은 작업 때문인데요. 마산요금소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사고로 오산 부근의 사고는 처리 작업 끝났고요. 동탄 분기점부터 4km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입장휴게소 부근 갓길은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중동부터 송내까지 정체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부터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수도권 험지 출마 카드 꺼내들고서 중진들도 험지에 출마하라 이렇게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당내 반응은 유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이 빅매치가 종로에서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도 해봤고 기대도 해봤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종로 말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먼저 이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계에서 본인의 어떤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꺼낸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본인의 지금 어떤 정치적인 걸 할지 이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결국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자기가 당선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다 통합될 수가 있느냐. 결국은 뭐 1대1 싸움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걸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자, 그 속에서 본인이 출마 안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먼저 이걸 장애 집회에서 내건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당내에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비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덮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은 수도권 이야기하면 서울, 경기, 인천인데 네. 여기서 험지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정현 대표 같이 자신의 고향인 저 순천 가서 정말 어떤 면에서 호남 지역에서 보수정당 이름으로 처음으로 지역구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진정한 의미의 험지 아닌가요? 정말 다 떨어져가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정말 선거를 해서 결국은 승리를 이뤄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게 오히려 험지지. 서울의 어느 지역 사실 종로 이야기 나오는데 종로 예전만 해도 다 지금의 보수 야당에 지역구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정순회 의장이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 곳인데 네네. 과연 이 지역이 또 험지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자꾸 이거 험지 문제를 하면 자기 문제를 자꾸 이렇게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루어야 될 과제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 외부에 통합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뭔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 저는 이 어디에 출마할지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는 시기상조일 뿐더러 지금은 이야기할 단계 아니다. 즉 네. 자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몸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 전국구 비례대표 14번을 했습니다. 완전히 배수진을 쳤어요. 예, 자, 이까지 안 하면 내가 떨어져도 좋다. 결국 그때 나중에 이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배수진을 치고 하는 싸움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그것도 없이 먼저 자신의 어떤 이 거친 문제부터 거론함으로 해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좀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당 쪽의 총선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은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비례대표 2번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황교안 대표 워딩으로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국회에서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뭐 네. 험지였는데 황교안 대표 워딩 자체가 험지보다 더 험한 험지 가겠다라고 했던 게 처음에는 뭐 종로 얘기가 나왔다가 구로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을이요? 네, 구로을이면은 16대부터 민주당이 4대 때 계속 집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박영선 장관 지역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의 대표라면은 정말로 뭐 비례대표 2번이 아니고 더 늦게 근데 이번 선거법 통과돼서는 비례대표 받는다는 것도 조금 좀 모양이 우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을 위해서 본인을 정말로 어떻게 본인이
망가질 수도 있다. 내가 당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본인이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자꾸 비춰지니까 당내에서도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적으로요. 제가 2016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 2016년도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당내에서 뭐 퇴진 요구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탈당도 많았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뭘 했냐면 김종인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왔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공천권 다 줬습니다. 그때 다 지금 공천 탈락한 분들이 지금 당 대표 하시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정무서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승리를 일궈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좀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야당한테 필요한 게 뭔가 정말 절박한 거를 좀 국민들한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내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비례대표 해서 우리 이길 수 있다. 뭐 TK 지역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TK 지역 한 명도 불출마 선언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이런 절박감 가지고 뭔가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에 저희가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정강훈 목사가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공천관리위원장 후보예요. 이런 모습부터가 그 황교안 대표 스스로 본인의 당내 리더십을 좀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최종옥님께서 우리나라 지역구 험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추종 세력만 지지하는 곳은 그러면 성지인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한 소식만 더 지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에 검찰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의지를 과감한 인사를 통해서 보여줄 거다. 이런 관측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 교체 폭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으시는데 네. 검사들 얼굴도 모를 텐데 검사장도. 무슨 근거로 인사를 하실지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오늘 아마 듣기로는 원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기로 돼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좀 보류시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 인사라는 게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제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 그리고 또 검찰국장 중요한 인사가 나오는데 검찰국장은요 검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다른 변호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경력 검사를 채용을 해서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령 위반 문제가 떠오르고 하니까 조금의 어떤 숨고르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 같으면 지난 작년 윤석열 총장 임명 이후에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이제는 또 인사를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 뭘 개혁을 하겠다는 거죠? 저 공수처 만들고 검경수사권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잘못되는 겁니까? 그렇게 윤 총장을 떠받들고 윤 총장을 칭찬하는 분들이 이제 와서는 윤 총장이 무슨 적폐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사개혁을 하겠다?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인사를 중요하게 검증하는 최강욱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수사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도 송철호 시장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검찰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 지금 만약에 이번 인사가 현 수사팀을 어떤 면에서 보면 힘을 뺀다든지 네. 현 수사팀의 수사 방해를 하는 그런 인단지 미국은요 사법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아실 겁니다. 자, 그때 정부권이 수사를 방해해서 윤석열 총장이 좌천됐습니다. 근데 그 윤 총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지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경 대변인께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를 통해서 개혁하겠다. 그게 추 장관 워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검찰 개혁이죠. 인사 개혁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은 걸로 여기서 좀 명확하게 네, 말씀을. 네, 인사 개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 개혁이라는 말까지 나오기까지는 무슨 인사 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워딩들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건데 그거는 뭐 언론이나 다른 일부의 그 얘기입니다. 우선은 뭐 공석인 7석의 검사장을 소폭으로 임명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큰폭 인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추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인사라는 거는 모르지요. 인사권자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네.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 필수 보직 기간에 인사가 안 되는데 뭐 인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필수 보직 기간은 뭐 법무장관 인사권을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우선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인사 규정을 예를 들면서 이건 안 된다, 제한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지만요. 여기 보면은 업무의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왜 이런 기사들은 검찰이 흘린 것인지 이런 언론은 왜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왜지?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지? 왜 인사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분명히 의문점을 가지고 더 면밀히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사보복 안 하면 다행이죠. 예. 지켜보시죠.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봉합이 될지 아니면 더욱더 증폭이 될지는 뭐 곧 인사 결과가 나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고말리 오늘 함께 했는데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